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성접대 동영상을 처음 경찰에 제공했던 여성이 검찰 수사에서 모욕을 당했고 합의를 종용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한테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했다고 얼마나 나를 정말 인간 이하 취급을 하면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법원이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가수 최종우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단속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소의 땅 밑에 6,000톤의 물이 여전히 남아있어 추가 지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장 측은 치료 목적으로 방문했을 뿐이라고 부인했고 경찰과 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학생 50여 명을 태운 스쿨버스가 납치돼 불에 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자인 운전기사가 난민 정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6년 전 일어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한 피해 여성이 우연찮게 확보한 동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면서 세상에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면서 모욕적인 일을 당했고 수사도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이 이 여성을 접촉해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안영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경찰에 제공했던 여성 A씨. 우연히 알게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행위를 견디다 못해 경찰을 찾은 것이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경찰과 달리 검찰 수사는 모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했다고 얼마나 나를 정말 인간 이하 취급을 하면서 뛰어내리려고 복도 뛰어나가서 창문 깨려고 막 그러다가 잡히고 막. 또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 저한테 윤중천이 돈을 준다고, 윤중천하고 합의를 해라 아니면 기소를 시키겠다. 당시 피해 여성 A씨는 윤 씨가 동의 없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고 빌려준 돈 20억여 원을 갚지 않았다고 수사 의뢰했고 윤 씨 측은 A씨를 배임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후 문제가 된 윤 씨의 원주 별장이 팔리는 대로 빌려준 돈을 받는 조건으로 서로 간에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윤 씨는 이 합의로 일부 혐의를 벗었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별장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A씨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돈도 못 받고 합의됐으니까 1년처럼 풀려나고 그런 거죠. 당시 검찰 수사 관계자는 모든 수사 과정을 영상 녹화했다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사건이 여러 개였고 모든 과정이 녹화되진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다시 조사에 나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오늘 소환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재수사 지시 사흘 만에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윤 씨는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해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앞선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성접대나 성폭행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6년 전에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 7월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누구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맡은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김 전 차관의 불응으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추가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하며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조사단이 두 달의 활동기간 연장과 함께 진상규명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정린 기자,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8시 50분쯤 법원은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준영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수 정준영은 오늘 영장심사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자필로 쓴 입장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와 버닝썬 사태 최초 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버닝썬 전 영업이사 장모 씨 등도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마약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조만간 보안의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이 적발되고도 언론 보도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는 경찰에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가수 승리는 국내에서 마약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민성 기자 나가 있죠. 그러니까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그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려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최종훈 씨가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현장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최근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시 최 씨가 경찰관에게 제시한 금액은 2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최 씨가 어떤 식으로 전달 의사를 표시했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음주운전 적발을 무마하기 위해 제품 전달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또 유명 연예인 등의 사건일 경우 윗선으로 보고되는 관행과 달리 최 씨의 음주 단속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3년 전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휴대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문서를 경찰에 제출한 정 씨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수 승리가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이건 저희가 처음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투약 장소가 해외가 아니라 국내였다, 이거죠? 네, 경찰이 승리가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 후에 해외 투약설이 제기됐는데요. 경찰은 승리가 마약을 한 장소를 국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승리가 지난달 마약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내사 결과에 따라 재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승리 측의 변호인은 사실 무근이며 제보자와의 대질뿐만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까지 모든 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오늘 경찰에 비공개 출석했는데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 2016년 동업자인 유모 씨와 함께 술집 몽키 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포항 지열발전소를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영구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가동을 할 때 주입한 물 가운데 일부는 빼냈지만 아직 이 6,000톤 이상의 물이 그대로 지하에 남아 있습니다. 이 물이 움직이면서 다시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이 물을 빼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상배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포항 지열발전소는 2016년 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시험 가동했습니다. 이때 주입한 물의 양은 13,000톤입니다. 7,000톤은 밖으로 빼냈지만 지금도 물 6,000톤은 고스란히 땅속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물이 지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후에 어느 단층으로 갔는데 10년 후에 다른 쪽에서 또 지진이 났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계속 놔둔다면. 그렇다고 무작정 물을 빼낼 수도 없습니다.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지하 압력이 변하면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쪽 부분 거를 제거를 한다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물이 그쪽으로 이동하겠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바젤의 경우 지진이 난 직후 바로 물을 빼낸 것과 달리 포항은 지진 이후에도 그대로 물을 남겨둔 상태라 변화된 지층 구조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결국 땅속에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포항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재민들이 1년 반 가까이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포항 흥해체육관의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 이 체육관에 이 텐트가 들어선 지 꽤 오래됐죠? 네, 이재민들의 텐트 생활은 오늘로 491일째입니다. 이 차가운 체육관 바닥에서 겨울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고통이 심합니다. 특히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재민들은 정부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방치로 이런 식으로 국민을 방치로 해놓. 해결이 났지만 또 앞으로도 무슨 산을 넘어야 될지. 지진 피해 지역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부서진 아파트와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만 나부낍니다. 빨리 그러니까 혹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이재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지진의 원인이 정부 정책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했는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해 났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공전에 있던 우리 편안하게 살던 그런 그걸 만들어줘야지. 이강덕 포항시장도 피해 배상과 지역 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또 최대 피해 지역인 흥해에는 재건 수준의 특별 재생 사업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 범시민 공동대책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규모가 9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건을 맡겠다는 변호사들의 수임 경쟁이 벌써 치열합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관련 단체는 모두 7곳입니다. 피해 주민 모임과 지진 진상규명 활동 단체 등이 각각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단일화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범시민 대책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범시민 대책본부에는 오늘 방문객과 문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000여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 1300여 명은 이미 하루 5,000원씩 5년 동안 정신적 피해 보상을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포항시민 51만여 명이 소송에 참여하면 청구액은 4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물질과 인명피해 보상을 더하면 전체 규모는 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그 이후의 여진 그리고 관련해서 계속되는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겠고 그 이외에 뭐 지가 하락이라든가 천문학적인 소송 규모가 예상되자 포항에는 소송을 맡으려는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변호사들은 벌써 그 소송 절차에 대한 그런 준비를 다 해갖고 오셨고 지열 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는 지난해 1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손해배상 청구는 정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했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번에는 러시아로 날아갔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막히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김 위원장의 도착 전 베트남을 방문해 동선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창선 부장이 이번에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미북 회담 결렬 이후 러시아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저로 친선 관계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4월 중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작년에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설이 거론됐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독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진 단체 자유조선, 전에는 천리만 민방위라고 했죠. 이 단체가 김씨 3대 신격화를 타도한다면서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산산조각 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미미합니다만 최근 이 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이게 북한의 내부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들이 많아졌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성이 먼저 김정일의 초상화를 바닥에 던지고 이어서 김일성 초상화를 내동댕이 칩니다. 자유조선이 어제 홈페이지에 공개한 34초 분량의 동영상입니다. 영상에서의 유일한 소리는 초상화 겉면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쨍그랑 소리뿐입니다. 이 소리 직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신격화를 타도한다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조국 땅에서라는 제목을 넣어 촬영 장소가 북한의 통치력이 미치는 곳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침입 사건이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과 함께 북한 내부 혹은 중국 접경지 등이 촬영 장소로 거론됩니다. 북한은 가정집 어디에든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용한 곳에서 파괴하는 장면을 찍어서 밖으로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조선은 지난 1일 북한을 대표하는 임시정부 건립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며칠 전 전해드린 바 있죠.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 천궁이 오발 사고를 일으켜 공중에서 자폭시켰다는 소식.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정비 요원들이 발사 버튼으로 이어지는 케이블을 잘못 연결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미사일 한 발 값은 15억 원입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규칙한 궤적을 그린 흰색 띠가 생겼고 마지막에는 폭발한 흔적도 보입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의 한 공군 부대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남긴 자국입니다. 공군은 발사대 기능을 점검하던 정비사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정비 요원 간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작전용 케이블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비 작업을 할 때는 유도탄에 시험용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데 당시 정비요원들은 작전용 케이블이 연결된 상황에서 점검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자폭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5억 원짜리 미사일 한 발을 날렸습니다. 공군은 정비사 등 관련자를 문책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서해 교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서해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국방을 걱정하는 전직 장성들의 목소리는 잘못된 지식과 이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면 우리 장병들이 목숨 걸고 싸우다 희생된 서해 수호의 날이 다가오는데 국방부 장관의 이런 인식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서해 수호의 날을 설명합니다. 서해상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의 충돌들. 안이불, 아름다울 미,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는 뜻이죠. 북 도발에 맞서다 우리 장병이 전사한 일을 두고
그저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런 충돌 사례들에 대해서 불밀한 단어를 다시 쓰진 않았지만 충돌이란 표현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발입니까? 충돌입니까? 네, 북한의 도발에 있어가지고 도발로 인해서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정 장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언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과거 여러 차례 연평해전 이 우발적 충돌입니까? 모두 다 북한의 어두던 무력 도발 침범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 말은 천안함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너무 분하고 내가 왜 목숨을 바치면서 군대를 갔을까 되게 회의감이. 수차례 논란에 불을 지핀 정 장관이지만 그때마다 또 매번 북한의 도발이라 인정하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대놓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그분 뭐 진심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어제 전직 장성 400명이 9.19 군사합의 반대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지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념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만 본다고 답했습니다. 장관님이 너무 청와대 코드 맞추기 때문에 전직 장성들이 그렇게. 저는 청와대 코드 맞추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들이 그리고 그의 대북 인식이 과연 대한민국 국방 책임자로서 합당한 것인지 판단은 시청자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붙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5번 유찰 끝에 오늘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 원입니다. 하지만 당장 전 대통령을 내보내고 재산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 50억 원을 들여 이 집을 산 건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입니다. 본체와 별채 등 건물 2동과 토지 4필지를 합쳐 감정가는 102억 원. 하지만 지난달부터 열린 5차례 공매에서 계속 유찰이 거듭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6번째 공매에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매 시작가보다 2,100여만 원을 더 써낸 입찰자가 나타나 51억 3,700만 원의 새 주인이 된 겁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이 거액을 써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을 비우기 위한 명도 소송엔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전 대통령이 고령에 병환까지 주장하고 있어 강제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자택이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명의여서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환수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낙찰자가 소유자로서 온전한 사용 수익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지난 2003년 있었던 자택 강제 경매 땐 처남 이창석 씨가 별채를 낙찰받아 전 대통령 며느리에게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장 측은 즉각 부인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내살에 들어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 창문엔 블라인드가 쳐졌고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도 이용을 못하게 막아뒀습니다.
오늘 오후 경찰과 보건소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병원을 조사한 겁니다. 어제 뉴스타파는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 주장을 토대로 지난 2016년 이 사장이 10개월 동안 기록을 남기지 않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손님들이나 들어갔다고 하셨죠? 네, 오전에는 아까 왔다 가셨어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성형외과는 이렇게 1층 출입문을 잠그고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다리 화상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해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조사는 단시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병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 당국과 실랑이를 벌이며 길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관할인 강남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다에 맡겨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김용옥 한신대 석좌 교수가 KBS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사자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친 발언을 공영방송이 여과 없이 내보낸 데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KBS 1TV의 도어라인 5방 간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해방 후 신탁통치 등에 대한 강연을 하던 중 김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의 퍼핏, 일종의 괴뢰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방청객이 이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당연히 파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정제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도 KBS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식으로 이런 주제가 나가면은 이거는 방송의 기본 자세도 안 돼 있는 거고. 이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념사업회 분들 모두 모시고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하고 대책을 갖다가 말이죠. 지금 확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KBS가 특정 이념을 지닌 인물들의 해방구가 돼버린 것이냐고 했습니다. KBS는 이에 대해 김 교수의 발언이 거칠었을 수는 있지만 반론도 충실히 다뤘고 김 교수가 김일성 역시 괴뢰라고 비판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지난해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아들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통위는 당사자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EBS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 자리에 오른 유시춘 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친누나로 노무현 재단 이사로도 등재됐었습니다. 나이는 꽃알매지만 마음은 아직 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위 소속 꽃할배 유세단 활동을 하며 지원 유세를 해 보훈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선관위 유권 해석도 받았다며 반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직전인 2018년 7월 장남인 신모 씨가 마약 밀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2017년 10월경 대마 9.99g을 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신 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돼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유 이사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마초가 발송된 스페인에서 소포를 보낸 사람을 찾았다며 재수사 가능성까지 타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 선고를 받았을 당시 모발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EBS법 조항엔 본인 결격 사유만 따지게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들이나 친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인 대표 교육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위상을 감안하면 임명의 적절성 논란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어머니가 강탈해 간 돈의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희진 씨의 부모는 살해당할 당시 옷가방에 담긴 현금 5억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지동생이 15억 원 상당의 외제차를 팔아 마련한 돈입니다. 피의자 김모 씨 등 4명은 이 돈을 강탈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씨를 검거했지만 5억 원 가운데 1,8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김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경찰서에 나와 쇼핑백에 담긴 2억 5천여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위안화가 있어서 정확한 2억 5천은 아니고 좀 넘는 거야. 우리나라 돈은 2억 4천. 경찰은 김 씨 어머니를 참고인 자격으로 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아들이 체포된 뒤에야 훔친 돈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혈흔이 묻은 이불을 소각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냄새 나는 걸 태우냐고. 당신에게 외부에서 와가지고 저 주민 들고 냄새 나고 그런 거 좋으냐고. 이게 미안하다고 오늘만 태우고 안 태운다고 그러고서는.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나머지 돈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경찰관 2명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오늘 아침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골목길에 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뒤따라옵니다. 먼저 멈춰선 차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51살 송모경위의 승용차입니다. 앞서 송경위는 어제 저녁 10시 반쯤 이곳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 우회전하던 다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송경위는 오늘 아침 8시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송경위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을 비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김모 순경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건데 사고 뒤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내리라 이렇게 하니까 나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덥네. 김 씨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졸고 있던 채로 발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경찰은 김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숙박업소 수십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이런 범죄를 막지 못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이건 대단히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몰카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이 강제로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숙박업소가 바로 사유시설이기 때문이죠. 이 몰카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려면 업주의 동의를 받거나 먼저 업주의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 봐 몰카 점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요. 지하철역이나 공중 화장실 같은 정부 기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곳만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적발 건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보도로도 이 몰카 범죄가 종종 적발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도 발견을 못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몰래카메라는 대부분 공공장소인 공중 화장실이 아닌 모텔이나 유흥업소 화장실 등 사유지에 설치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서울시 조사 결과 이 몰래카메라 피해 추정 장소의 81.8%가 집이나 모텔 등 사적 공간이고, 그리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몰카 범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본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키운 다음에
객실 안에 불을 끕니다. 깜깜한 상태에서 오직 플래시 불빛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추시게 되면 예, 그런데 오는 6월부터는 법이 좀 바뀝니다. 이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 이 공중 위생 영업소 안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어느 정도 몰카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이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자, 일단 지자체는 물론이고 경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자,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 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자는 이 관할서에 한두 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두 명이 지자체가 협조를 요청하면 이 평소 진행하던 일을 멈추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단속에 나선다고 해도 자, 일일이 모든 숙박시설 방을 이 꼼꼼하게 둘러보기엔 한계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이 지자체나 경찰 등이 보유한 전자파 탐지 장비로는 이 최신 몰카 장비를 식별할 수가 없어서 이 경쟁적으로 진화하는 몰래카메라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범죄가 자꾸 진화한다면 뭐 장비나 인력을 보강할 필요도 있겠고요. 예. 또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음 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환경부 인사를 담당한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도 그에 앞서서 이번 주말쯤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말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앞서 지난 주말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신 비서관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박모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차관이 당시 청와대를 찾아가 박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경위 등을 신 비서관에게 해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차관은 일이 있고 한 달 뒤 경질됐습니다. 검찰은 신 비서관에 이어 다음 주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하기로 하고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정이 맞지 않은 몇 인사 외엔 환경부와 산하기관 관계자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윗선 규명 수사에 돌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이 인사 개입 의혹의 핵심을 겨냥하는 수사에 본격 나서면서 신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조사 여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작 수사를 했다며 이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청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특검도 요구했습니다. 황 청장은 특검을 환영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대전지방경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황운하 청장을 파면하고 특검을 도입하라고 주장합니다. 정치경찰 황운하를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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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은 황운하 청장이 지난해 울산지방청장으로 있을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관련자를 수사한 것입니다. 최근 검찰이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만큼 당시 경찰 수사는 공작 수사였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120만 울산 시민을 격박해 민심을 왜곡시킨 공작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민주주의 말살 사건입니다. 황운하 청장은 당시 수사한 사건 3개 가운데 한 건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황 청장은 또 정당한 수사였지만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특검을 환영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게 사실상의 수사 방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울산지검은 황운하 청장의 주장에 대해 수사 결과로 말할 뿐이라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루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중학생 51명이 탄 스쿨버스가 납치돼 불에 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한 학생의 기지와 경찰의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면했습니다.
난민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민자 출신의 운전기사가 계획적으로 테러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서 경찰차에 막힌 스쿨버스. 운전사가 도주를 시도하지만 곧 다시 저지당하고 잠시 후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버스 밖을 나와 달립니다. 학생들이 모두 탈출한 뒤 버스는 화염에 휩싸여 완전히 불탔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20일 오전 이탈리아 북부 크레모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네갈 출신 47살 운전사가 등굣길 버스를 납치한 뒤 12살 안팎 학생 51명의 손을 묶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40여 분간 위협했습니다. 범인은 이탈리아에 오려다 바다에 빠져 숨진 3딸의 복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학생들이 전했습니다. Lui, l'autista, avrebbe detto che voleva compiere questo gesto dimostrativo per i morti nel Mediterraneo. Questo è quello.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던 중 한 학생이 몰래 바닥에 떨어뜨린 뒤 결박을 풀고 경찰에 신고해 대형 참사를 면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밀라노 리나테 공항에서도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고 테러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6월 포퓰리즘 정부가 출범한 후 강경한 반난민, 반이슬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이틀 앞두고 10개 구단 사령탑과 대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힘찬 각오부터 재치 있는 우승 공약까지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은 올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5년째 미디어데이 계속 목표가 우승인데 디펜딩 챔프 SK 영겸혁 감독은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또 다른 우승 후보 키움은 셀프 디스로 선수단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생활에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화제의 중심에는 125억 포수 양의지가 있었습니다. 영혼의 배터리에서 적이 된 두 선수. 홈런 맞을 바에는 뭐 데드볼을 한 대 맞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뼈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가서 잘하길 바라지만 우리 팀이랑 할 때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올해도 우승 공약들이 발표된 가운데 홈런 개수만큼 제주도 여행권을 수원 통닭이 유명하거든요. LG는 이색 공약으로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형종이가 지금 뒷머리 기르고 있는데 우승할 때까지 계속 기르고요. 네. 우승과 동시에 바로 뒷머리 자를 거고요, 제가. 모레 열리는 개막전 선발 투수도 모두 확정됐습니다. 양현종과 김광현이 토종 투수의 자존심을 걸고 마운드에 오릅니다. 프로야구는 모레 개막전을 시작으로 약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낱말 맞히기 TV 퀴즈쇼에 노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천생연분을 설명해야 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자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가 손가락 넷을 펴 보이며 아니 4글자로 그러자 평생 왼수라는 답이 나옵니다. 시로 쓴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 의학팀이 7년 동안 노인 3,000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의 사망률이 홀로 사는 경우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반면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사망률이 50% 더 높았습니다. 아내는 남편 수발하느라 명을 못 채우고 남편은 아내 수발이 없으면 오래 못 산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식은 부부를 이어주는 끈이죠. 낯 불켰다가도 아이들 봐서 마음을 다잡곤 하는 것이 보통의 부부입니다. 그러다 자식 결혼시키고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증가하는 속도가 무섭게 빠릅니다. 어제 나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혼한 3쌍 가운데 한 쌍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한 해 전보다 10%가 늘었고 30년 이상만 보면 증가율이 17%를 넘었습니다. 부부 사이를 평생 원수라고 했던 할머니처럼 결혼은 전생의 원수가 만나 한평생 함께 살면서 서로 원수 갚는 일, 또 빚 갚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부부의 인연이라는 것도 결국은 서로에게 진 빚을 할부금 갚듯 갚아가면서 정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대 금원집 탈무드에 아내의 키가 작으면 남편이 키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둘이 다리 하나씩 묶고 뛰는 2인 삼각이란 말도 있습니다. 시인은 마주보며 긴 상을 들고 가는 두 사람에게서 부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춰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3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함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춘분인 오늘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데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조건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발효 중이고요. 내일 아침 중부와 남부 산간 지역은 체감기온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 북서풍이 반가운 것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에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하늘도 맑아서 모처럼 환한 봄 햇살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동해안과 경기 서해안에는 강풍이 붑니다. 안전사고 조심하시고요. 이외 지역에서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전주 1도, 창원이 4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2도, 광주 10도를 보이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전망인데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